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의 베테랑 방송 리포터가 서울 밤거리를 취재한 뒤 유럽 전역의 언론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새벽 3시에 혼자 걷는 게 전혀 두렵지 않은 도시가 존재한다는 그녀의 고백은 유럽 대도시들의 치안 현실을 정면으로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유럽 도시에서는 우리도 한국처럼 될 수 없을까라는 토론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녀는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돌아온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전 세계는 도시의 겉모습이 아닌 삶의 질과 안전이라는 본질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이라는 도시가 유럽에 던진 강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독일 베를린의 한 국제방송국에서 리포터 일을 하고 있는 엘리사 바우만입니다.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 이야기를 담아내는 게 저의 일이죠. 제가 특히 관심이 많은 주제는 도시의 안전 문제인데 최근 유럽에서는 여성의 밤거리 안전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을 다니며 안전한 도시의 비결을 찾아다니는 중이에요. 이번 여행지는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소문이 독일에서도 자자했죠. 밤늦게 혼자 길거리를 다녀도 아무런 걱정이 없는 나라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어요. 처음엔 그 말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성이 새벽에 혼자 다니는 게 정말 안전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제 안에서 자꾸만 맴돌았죠.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겠다 싶었어요. 결국 카메라와 녹음 장비를 챙겨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그날 밤, 저는 호텔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잠깐 숨을 돌리고 있었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시간이 벌써 자정에 가까웠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거리에는 사람들이 꽤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이 시간엔 이미 길거리가 텅 비었을 거예요. 게다가 카페 안을 둘러보니 한 외국인 여성이 테이블 위에 노트북과 핸드폰을 그대로 놓아두고는 잠시 자리를 비우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무의식적으로 그 여성의 물건 쪽을 바라보며 긴장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와 눈이 마주친 카페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걸어왔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한국에서는 다들 저렇게 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믿기 어려웠어요. 베를린이라면 10분도 안 돼서 누군가 그 노트북을 가져갔을 테니까요. 저는 곧바로 카페 직원을 향해 되물었습니다. 정말로 저렇게 물건을 놓아두고 나가도 괜찮은 건가요? 여기 도둑은 없나요? 직원은 다시 한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에 도둑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런 상황에서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직원의 말에 저는 잠시 멍해졌죠. 방송을 하며 다양한 나라를 방문했지만 이렇게 짐을 두고 떠나도 안전하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본 것이었습니다. 조금 뒤 카페 문이 열리고 아까 그 여성이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노트북과 핸드폰은 당연히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저 실례지만 조금 전에 자리를 비우실 때 걱정되진 않으셨어요? 그녀는 오히려 제 질문이 신기하다는 듯이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죠. 전혀요. 한국에서는 흔한 일이에요. 저도 처음엔 불안했는데 이젠 익숙해져서 걱정도 안 하게 됐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찾던 도시의 안전에 대한 답이 어쩌면 한국에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그 순간 강렬하게 들었어요. 복잡한 감정과 호기심이 마음속에서 넘실거렸죠. 어떻게 이런 나라가 가능한 걸까요? 이런 안전함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한밤중에 서울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밝은 가로등과 여전히 열려있는 가게들, 그리고 혼자서도 당당하게 걸어가는 여성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날의 인터뷰가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직접 거리로 나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생각에 벌써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성수동의 한 거리에서 외국인들을 만나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 생활에서 느끼는 안전에 대한 경험을 물었죠. 처음 만난 사람은 러시아에서 온 율리아였어요. 그녀는 밝은 미소로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율리아 씨, 한국에서 가장 놀랐던 점이 무엇인가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제 여권과 지갑, 핸드폰을 카페에 두고 나갔는데 30분 후에 돌아왔을 때 그대로 있었어요.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젯밤 카페에서 본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녀에게 저의 경험을 나누었죠. 저도 어제 그런 광경을 봤어요. 한 여성이 노트북을 두고 자리를 비웠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율리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그런 게 일상이에요. 처음에는 저도 적응하기 힘들었죠. 매번 화장실 갈 때마다 가방을 들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여기는 한국이야. 괜찮아라고 말해줬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깊이 파고들고 싶었어요. 어떻게 이런 신뢰 문화가 형성된 걸까요? 이런 궁금증을 안고 다음 인터뷰 대상자인 벤을 만났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온 그는 한국에서 2년째 살고 있다고 했어요. 벤 씨, 한국의 무인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는 잠시 웃음을 터뜨리더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돈을 결제하는 키오스크만 있고요. 그냥 아이스크림 꺼내서 돈만 결제하면 되는 시스템이었죠. 마치 미래에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요? 그런데 사람들이 돈을 안 내고 가져가는 경우는 없나요? 벤은 고개를 젓더니 대답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정직하게 돈을 내요. 그게 한국 사회의 기본 약속인 것 같아요. 서로를 믿는 문화랄까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서로를 믿는 사회. 독일에서는 이런 무인 시스템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불신으로 인해 아마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다음으로 만난 불가리아에서 온 안나는 스타벅스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기 스타벅스에서 가장 놀랐던 건 사람들이 자리를 맡기 위해 책이나 가방을 놓고 15분 이상 자리를 비우는 모습이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불가리아에서는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물건이 사라질 위험이 크거든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실제로 안나 씨도 경험해 보셨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처음엔 불안했지만 지금은 저도 그렇게 해요. 노트북, 지갑, 심지어 휴대폰까지 그대로 두고 용물을 보러 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가 없었어요. 이야기를 들을수록 더 놀라웠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성수동 거리를 걷다가 한무인 카페를 발견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말 직원이 없었습니다. 그저 셀프로 커피를 뽑고 돈을 지불하는 시스템이었죠. 저는 직접 경험해보기로 했어요. 커피를 한 잔 뽑고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용기를 내어 제 가방과 카메라를 그대로 둔 채 밖으로 나갔어요. 멀리 가지는 않았지만 카페 밖에서 5분 정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베를린에서라면 절대 상상도 못할 행동이었으니까요. 5분 후 카페로 돌아왔는데 놀랍게도 제 물건은 그대로였습니다. 심지어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제가 나갔다 들어온 것에 전혀 관심도 없어 보였어요. 그저 일상적인 광경이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서로를 믿는 사회였어요. 이런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 문화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뢰 문화가 밤거리의 안전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카페를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서로에 대한 이 기본적인 신뢰가 한국 사회의 안전을 만드는 토대일 거야. 그리고 이 생각은 제 다음 인터뷰에서 더 확실해졌죠. 인터뷰를 시작한 지 이틀째 되는 날, 저는 특별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밤 시간대에 직접 거리에 나가 사람들의 경험을 물어보는 거죠. 베를린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이곳은 다르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밤 10시가 넘었을 때 저는 카메라와 장비를 들고 다시 성수동 거리로 나섰습니다. 놀랍게도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카페와 식당은 대부분 영업 중이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죠. 거리에서 만난 첫 번째 인터뷰인은 러시아에서 온 마리나였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유학 중이라고 했어요. 마리나 씨, 한국에서 밤에 혼자 돌아다녀 본 적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마리나는 웃으면서 대답했죠. 물론이죠. 새벽 2시, 3시에도 혼자 걸어 다녀요.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집에 갈 때는 항상 친구들이랑 같이 가거나 택시를 타야 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전혀 무섭지 않아요. 저는 그녀의 말이 믿기지 않아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요? 부모님께서는 걱정하지 않으세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웃었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정말 걱정했어요. 몇 시야? 하고 물으면 저는 새벽 3시요라고 대답했죠. 그럼 엄마는 집에 안 들어가고 뭐 하는 거야? 라고 화를 내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집에 가는 길이에요. 지하철 막차 놓쳐서요라고 하니까 더 놀라시더라고요. 혼자 걸어가는 거야?
라고요. 그래서 네, 괜찮아요. 여기는 한국이에요 라고 했더니 처음엔 못 믿으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인정하세요. 한국은 정말 안전하다고요. 그녀의 이야기는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엄마와 딸의 대화에서 느껴지는 문화적 충격, 그리고 새로운 안전함에 대한 감동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다음으로 만난 프랑스에서 온 소피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파리에서는 밤 9시만 넘어도 여자 혼자 걷기가 무서워요. 특히 외곽 지역은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밤 12시에 홍대에서 강남까지 혼자 지하철 타고 이동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강남에서 집까지 걸어서 갔죠. 주변에 아무도 없었지만 전혀 무서운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전혀 불안하지 않았나요? 소피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긴장했죠. 프랑스에서의 습관이니까요. 하지만 곧 한국의 밤거리가 얼마나 안전한지 깨달았어요. 여기서는 그런 걱정 없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합니다. 인터뷰를 계속하면서 주변 환경에도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거리에는 여전히 여성들이 혼자 걷고 있었고 주변 건물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CCTV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띄었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저 또한 이 안전함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느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른 나라의 여성들에게는 얼마나 부러운 일인지 새삼 깨달았죠. 뉴욕에서 온 제니퍼를 만났을 때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뉴욕은 잠들지 않는 도시로 유명하지만 여성의 안전면에서는 한국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어요. 뉴욕에서는 항상 주변을 살피면서 걸어야 해요. 특히 밤에는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다른 생각하면서 걸을 수 있어요. 음악 들으면서 심지어 핸드폰 보면서도 걸어도 괜찮죠. 한국이 뉴욕보다 훨씬 덜 위험하다는 건 확실해요. 제니퍼의 말을 듣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뉴욕처럼 대도시에 비해서도 서울은 더 안전하다니 어떻게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인터뷰를 마치고 호텔에 도착한 후 저는 오늘의 인터뷰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한국의 밤거리에서 여성들이 느끼는 자유는 단순한 안전함을 넘어서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도시를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권리, 두려움 없이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자유였죠. 그리고 이런 자유가 한국 사회의 어떤 시스템과 문화에서 비롯되는지 더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인터뷰 사흘째, 저는 한국 밤문화의 또 다른 특징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24시간 운영되는 인프라였어요.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만의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날 저녁 저는 외국인들이 많이 모인다는 이태원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9시쯤 도착했는데 거리는 활기로 가득했어요. 식당과 카페는 물론이고 작은 상점들까지 대부분 영업 중이었죠. 독일에서는 이 시간이면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닫는데 말이에요. 브라질에서 온 카를로스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3년째 살고 있다고 했어요. 카를로스 씨, 한국의 24시간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죠. 정말 편리해요. 브라질에서는 밤 8시만 넘으면 대부분 가게들이 문을 닫아요. 뭔가 필요한 게 있어도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새벽 3시에 갑자기 아플 때도 24시간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약을 살 수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일에서도 밤에 갑자기 아프면 다음 날 아침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길을 걷다가 저는 형형색색의 간판으로 빛나는 편의점 앞에 멈춰 섰어요. 24시간 운영이라는 표시가 눈에 띄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다양한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식품부터 생활용품, 심지어 간단한 약품까지. 캐나다에서 온 에밀리가 편의점 안에서 쇼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에게 다가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에밀리 씨, 한국의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시나요? 그녀는 장바구니에 음료수와 도시락을 담으며 대답했습니다. 거의 매일 이용해요. 특히 밤에 배고플 때 정말 편리하죠. 한 번은 새벽 2시에 급하게 콘택트 렌즈 세척액이 필요했는데 길 건너 편의점에서 바로 살 수 있었어요. 캐나다였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 저는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24시간 문화가 한국 생활에 큰 도움이 되나 봐요? 에밀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서요. 이건 안전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밤에도 불이 켜져 있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리가 더 안전하게 느껴지거든요.
캐나다에서는 밤에 거리가 완전히 텅 비어서 오히려 무서운 경우가 많아요. 그녀의 말은 제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상점들이 단순한 편의를 넘어 도시의 안전에도 기여한다는 생각이었죠. 그날 밤 저는 좀 더 깊이 이 현상을 탐구하기로 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 강남 지역의 한 PC방을 찾았어요. 24시간 운영된다는 정보를 들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PC방 직원에게 물었어요. 밤에도 이렇게 손님이 많나요?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네, 오히려 밤이 더 붐비는 경우도 있어요. 학생들은 공부를 마치고 오고 직장인들은 퇴근 후에 오니까요. 한국에서는 24시간 문화가 너무 자연스러워요. PC방을 나와 거리를 걷다가 호주에서 온 리사를 만난 것은 그 직후였어요. 그녀는 한국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리사 씨, 한국의 24시간 문화에 적응하기 어렵지 않으셨나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신기했어요. 호주에서는 주말 빼고는 저녁 5시만 되면 대부분 상점들이 문을 닫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달라요. 한 번은 새벽에 갑자기 두통약이 필요했는데 걱정 없이 나가서 살 수 있었죠. 그때 이게 정말 편리하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녀의 말에 저도 공감했습니다. 한국의 이런 24시간 문화가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리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시간에 대한 압박감이 덜해요. 지금 당장 못 사면 내일까지 기다려야 해라는 걱정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런 문화 덕분에 더 자유롭게 느껴져요. 밤이든 새벽이든 내가 원할 때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자유라는 그녀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의 24시간 인프라는 단순한 편의를 넘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자유와 선택권을 주는 것이었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빛나는 도시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는 도시, 언제나 깨어있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런 문화가 여성들의 안전과 자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인터뷰 나흘째, 저는 새로운 측면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 사회의 공동체 의식이었어요. 외국인들이 말하는 한국의 안전함은 단순히 범죄율이 낮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지켜주는 문화에서 비롯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홍대 근처의 한 카페에서 인터뷰 약속이 있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길이었는데 제 앞에 앉아있던 노인분이 갑자기 휘청거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외국인이라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죠. 그런데 옆에 있던 한국 젊은이들이 즉시 일어나 노인분을 부축해주고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홍대에서 만난 폴란드 출신 마르타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방금 지하철에서 본 광경인데요. 한국 사람들이 노인분을 즉시 도와주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모습 자주 보시나요? 마르타는 밝게 웃으며 말했죠. 네, 정말 자주 봐요. 한국은 공동체 의식이 정말 강한 것 같아요. 특히 노약자나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가 뚜렷해요. 폴란드에서도 물론 그런 문화가 있지만 한국만큼 자연스럽진 않아요. 그녀의 말에 저는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런 문화가 외국인인 당신에게도 적용되나요? 도움이 필요할 때 한국 사람들이 도와주나요? 마르타는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얼마 전에 길을 잃었을 때였어요. 지도를 들고 헤매고 있었는데 한 청년이 다가와서 어디 가려고 해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목적지를 설명하자 그 청년은 그곳까지 저를 직접 데려다 주셨죠. 10분 정도 걸었을 거예요. 폴란드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잠시 독일을 생각했습니다. 베를린에서 길을 잃은 외국인을 10분이나 걸어서 데려다주는 일은 정말 드물겠죠. 다음으로 만난 타이완 출신의 리안도 비슷한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한국에 놀러 오셨을 때였어요. 어머니는 한국어를 전혀 못하세요. 하루는 제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어머니가 슈퍼마켓에서 뭔가를 사려고 하셨는데 계산대 아주머니가 엄마가 외국인인 걸 아시고는 친절하게 손짓과 미소로 도와주셨대요. 심지어 다른 물건도 추천해 주시고요. 리안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니 한국이 더 안전하게 느껴지겠네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확실해요. 뭔가 문제가 생겨도 누군가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밤에 혼자 다녀도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에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의 안전함은 단순히 범죄가 적어서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지켜주는 문화적 바탕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오후에는 대학로 근처에서 베트남 출신 유학생 투안을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에 온 지 2년 되었다고 했어요. 투안 씨, 한국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베트남에서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끼리만 그렇게 챙겨주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모르는 사람들도 서로 도와줘요. 한 번은 제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아저씨가 그냥 와서 도와주셨어요. 아무 말 없이요. 그런 작은 친절이 모여서 안전한 사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작은 친절이 모여 큰 안전을 만든다.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안전함은 단순히 제도나 시스템의 결과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공동체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요. 서로를 배려하고 낯선 이에게도 따뜻함을 베푸는 문화. 이것이 한국을 진정으로 안전한 나라로 만드는 비결이 아닐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거리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의 빛은 단순한 가로등이 아니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따뜻함의 빛이지. 그리고 그 빛이 한국의 밤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인터뷰 5째 날, 저는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안전함과 장점에 대해 많이 들었지만 균형 잡힌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느끼는 한국의 단점이나 개선점도 알아볼 필요가 있었어요. 어떤 사회든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침에 저는 홍대 근처 한 카페에서 영국 출신의 에밀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3년째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에밀리 씨, 지금까지 한국의 안전함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혹시 외국인으로서 느끼는 한국 사회의 불편한 점이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안전하고 편리해요. 그건 확실해요. 하지만 가끔은 지나치게 조용하고 규칙적인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영국에서는 사람들이 길에서 웃고 떠들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특히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 너무 조용해서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지하철의 조용함에 놀랐거든요. 베를린의 대중교통은 훨씬 시끄럽고 활기차니까요. 또 다른 점이 있을까요? 에밀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인간관계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처음에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다가 더 친해지면 오히려 거리감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영국에서는 반대인 경우가 많거든요. 처음에는 약간 냉정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친해지죠. 그녀의 말은 흥미로웠습니다.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인간관계에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으로 만난 프랑스 출신의 니콜라스는 다른 측면을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안전하고 좋은 나라예요. 하지만 가끔은 외국인으로서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특히 한국어를 잘 못하면 더 그렇죠. 식당에 가면 간혹 외국인이라서 불편해하는 직원들도 있고 집을 구할 때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문화적 개방성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안전한 사회가 항상 개방적인 사회를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멕시코 출신의 카를로스는 또 다른 측면에서 한국의 단점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너무 빨라요. 모든 것이 빨리빨리죠. 처음에는 이 효율성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끔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어요. 멕시코에서는 모든 일이 천천히 진행되지만 그 과정에서 여유와 즐거움을 느끼거든요.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효율적이지만 가끔은 그 속도에 지칠 때가 있어요. 그의 말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효율성과 안전이 가져다주는 편리함 이면에 어쩌면 잃어버리는 것들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에는 캐나다 출신의 소피아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1년째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소피아 씨, 한국 생활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안전하고 편리해요. 그런데 가끔은 사람들이 너무 획일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패션이나 외모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캐나다에서는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는 편인데 한국에서는 가끔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안전한 사회와 동질성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사회적 규범이 강한 것이 안전함에 기여하는 것은 아닐까요? 호주 출신의 제임스는 좀 더 구체적인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좋은 경험을 많이 했어요. 특히 안전면에서는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가끔 이상한 경험도 해요. 한 번은 카페에서 친구들과 영어로 대화하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 있던 사람이 여기는 한국이니까 한국어를 써야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물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이런 경험이 가끔 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어떤 사회든 소수의 배타적인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이 외국인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녁에는 태국 출신의 수안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요가 강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수안 씨, 한국 생활에서 불편한 점이 있나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안전하고 좋아요. 하지만 가끔 인간관계가 복잡하게 느껴져요. 처음엔 친했는데 나중엔 인사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태국에서는 한번 친구가 되면 계속 친구로 남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오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도 출신의 아미트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한국 사회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안전하고 효율적인 나라예요. 그런데 가끔은 너무 빨리 변해서 따라가기 힘들 때가 있어요. 인도는 변화가 느리지만 그만큼 전통을 소중히 여기거든요. 한국은 너무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 가끔은 과거의 아름다운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 아쉬워요. 그의 말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발전과 전통 사이의 균형, 안전과 자유 사이의 균형. 이런 것들이 어떤 나라에서나 중요한 과제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늘 들었던 이야기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안전함과 편리함은 분명 대단한 장점이지만 모든 사회가 그렇듯 개선할 점도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지적한 단점들이 사실 한국의 장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니 빨리빨리 문화가 생기고 안전을 중시하다 보니 사회적 규범이 강해지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완벽한 사회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나라는 자신만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그 나라의 독특한 문화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아닐까요? 호텔 창문을 통해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밤거리가 이렇게 안전하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야. 비록 몇 가지 개선할 점이 있다 해도 이 안전함은 정말 소중한 가치야. 그리고 이 안전함이 어떻게 한국 사회의 미래를 만들어갈지,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한국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뷰 마지막 날, 저는 특별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안전함과 장단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제는 더 깊은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어요. 당신은 한국에 계속 머물고 싶은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통해 외국인들이 진정으로 한국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아침 일찍 이태원의 한 카페에서 브라질 출신의 마르코스를 만났어요. 그는 한국에서 댄스 강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르코스 씨, 앞으로도 한국에 계속 살고 싶으신가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정말 그래요. 처음에는 1년만 있을 생각이었는데 벌써 3년째 머물고 있네요. 한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주었어요. 안전하고 편리하고 무엇보다 제 직업에 대한 존중이 있어요. 브라질에서는 댄스 강사가 그저 취미로 가르치는 직업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전문가로 인정받는 느낌이에요. 그의 말에 저는 더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안전함 외에도 한국에 머물고 싶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마르코스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열정과 성실함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제 수업에 오는 학생들은 정말 진지하게 배우려고 해요. 그리고 사회 전체가 발전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가 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매일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게 되거든요. 그의 말에서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함을 넘어 발전하고 성장하려는 에너지가 외국인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다음으로 만난 캐나다 출신의 제시카는 한국에서 마케팅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시카 씨, 한국에서의 미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경력을 쌓기 위해 1년 정도만 일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장기적으로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여성으로서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큰 매력이에요. 캐나다에서는 늘 조심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한국 회사의 효율성과 빠른 의사결정도 좋아요. 물론 업무 강도가 높지만 그만큼 배우는 것도 많아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안전함이 단순한 편안함을 넘어 사람들의 인생 계획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더욱 그렇겠죠. 오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러시아 출신의 아나스타샤는 한국에서 모델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아나스타샤 씨, 한국에서의 생활이 러시아로 돌아갈 계획에 영향을 미쳤나요?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단기 계약으로 왔는데 지금은 영주권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은 제게 제2의 고향 같은 느낌이에요. 안전하고 편리하고 사람들도 대부분 친절해요. 러시아로 돌아가면 이런 편안함을 잃을 것 같아 걱정돼요. 특히 밤에 혼자 다닐 수 있는 자유, 이건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녀의 말에서 한국의 안전함이 단순한 관광 포인트가 아니라 실제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홍대에서 프랑스 출신의 소피를 다시 만났어요. 그녀와는 이전에도 인터뷰를 했었죠. 소피 씨,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한국에서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 후로 생각이 바뀐 점이 있나요? 소피는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안전함이 가장 큰 매력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상의 것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한국 사람들의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오래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파리로 돌아가면 이런 따뜻함을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안전함을 넘어 한국 사회의 정서적인 측면이 외국인들에게도 감동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오후에는 호주 출신의 제이크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유학 중이라고 했어요. 제이크 씨, 학업 후에도 한국에 머물 계획인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가능하다면 한국 기업에 취직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태국으로 유학 갈 계획이었는데 우연히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고 그래서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지금은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한국은 안전할 뿐만 아니라 기회의 나라라고 느껴요. 특히 IT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스타트업 생태계도 활발하죠. 이런 환경에서 경력을 쌓고 싶어요. 그의 말에서 한국이 단순한 안전한 나라를 넘어 기회의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저녁에는 미국 출신의 에이미를 만났어요. 그녀는 한국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에이미 씨, 미국으로 돌아갈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분간은 없어요. 한국 생활이 너무 편해졌거든요. 미국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곳에서 살다 보니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어요. 밤에도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고 물건을 두고 나가도 그대로 있고 이런 일상이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도 정말 좋아요. 미국보다 훨씬 저렴하고 효율적이죠. 그녀의 말에서 안전함과 더불어 한국의 사회 시스템이 외국인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중국 출신의 리나는 한국에서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리나 씨, 학업 후에 중국으로 돌아갈 예정인가요?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가능하다면 한국에서 직장을 구하고 싶어요. 중국은 물론 고향이고 사랑하는 나라지만 한국에서의 삶의 질이 정말 좋거든요. 특히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정직함과 성실함도 정말 배울 점이라고 생각해요. 리나의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한국의 안전함은 단순한 치안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와 정직함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요? 마지막 날의 인터뷰를 마치고 저는 서울의 한강공원을 찾았습니다. 석양이 물든 강을 바라보며 이번 취재의 의미를 되새겨보았어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의 안전함이 단순한 통계 수치나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사회, 문화적 배경과 사람들의 의식이 만들어낸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더 오래 머물거나 정착하길 원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이것은 한국의 안전함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소중한 가치인지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취재를 통해 배운 것들을 독일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한국처럼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질문이지만 적어도 시도해볼 가치는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도시의 안전함과 따뜻함,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밤거리는 단순히 범죄율이 낮은 곳이 아니다. 그곳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배려,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다. 우리가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은 단순한 정책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그 마음가짐과 문화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을 찾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때는 더 깊이 이 나라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아가고 싶다고요. 한국의 밤거리가 준 자유와 안전함은 제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